어느 날 한 남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임동환 씨 맞으시죠? 여기 경찰서인데요. 정영희 씨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경찰은 정영희라는 여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시신 상태로 봐서는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왔어요. 이 전화를 받은 동환이라는 남성이 되묻습니다. 정영희 씨요? 그게 누군데요? 시신이 발견되면 보통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연락이 가잖아요. 하지만 처음 듣는 이름을 가진 여자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전화를 받은 이 남자. 게다가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살해된 시신인 것 같다는 얘기까지. 자, 오늘 이야기 뒤에는 과연 어떤 끔찍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알고 싶은 이야기 J. 오늘 제가 들려드릴 영화 줄거리는 연상호 감독의 작품 얼굴입니다. 제목 그대로 얼굴을 둘러싼 아주 서늘하고 끔찍한 이야기예요. 영화 내내 언급되는 한 여인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이 모두 담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세상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빛도, 색도, 사람의 얼굴도 그에게는 평생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장을 새기는 장인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죠. 방송국에서 그의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다큐멘터리 촬영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장소는 그의 작업실. 이 다큐멘터리 카메라는 그의 야무진 손끝을 정성스럽게 찍고 있어요. 도장을 새기는 게 한 획 한 획 이렇게 칼로 파들어가야 되는 작업이라서 눈이 보이는 사람한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오직 이 손끝의 감각만으로 해낸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움이었죠. 그의 이름은 임영규. 머리도 수염도 하얗게 세어있고 눈을 가리기 위해서 늘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촬영을 하는 동안 영규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동환이 그의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젊은 여성 PD가 이 영규를 인터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영규의 오른손에 쭉 길게 나 있는 어떤 흉터 하나를 발견합니다. 평생 칼을 다뤄온 장인의 손이라서 거칠 법도 한데 영규의 손은 참 고왔거든요. 그래서 그 흉터가 유독 깊고 도드라져 보였어요. 이 PD는 그 상처 혹시 어쩌다가 생긴 건지 알려주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영규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냥 옛날에 전각 처음 배우다가 다친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고는 손을 슬쩍 거두어드리죠. 그러고는 좀 쉬고 싶다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인터뷰를 곁에서 지켜보던 아들 동환이 얼른 다가가서 아버지가 좀 힘드신 것 같으니까 촬영을 잠깐 쉬자며 이 PD를 부드럽게 만류해요. 이렇게 잠시 쉬는 동안 PD의 시선이 이 벽에 걸린 한 장의 흑백 사진에 닿습니다. 영규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녀가 동환에게 말합니다. 동환 씨는 아버님이랑 진짜 많이 닮았네요. 동환은 멋쩍게 웃으면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대답하죠. 자, 요 대화를 잘 기억해 주세요. 한편 영규는 쉬는 시간이 되자 아들 동환에게 아유 자꾸 저 젊은 PD 양반이 나를 어린애 다루듯이 한다 라면서 툴툴거립니다. 동환은 그런 아버지에게 차를 가져다 드리면서 살갑게 달래드려요. 아유 아버지 그래도 이거 다 공방에 도움되는 건데 그냥 좀 참고 하셔요. 영규는 툴툴거리다가도 아들이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래 하면서 금방 수긍을 또 합니다. 누가 봐도 다정하고 화목한 그리고 서로를 깊이 아끼는 부자의 모습이죠. 그렇게 아버지를 달래고 돌아서는데 이 동환의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해드렸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경찰이 전화가 와서는 정영희라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런 경찰한테 동환이 뭐라고 했었죠? 그게 누군데요? 라고 물었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경찰의 말이 동환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듭니다. 정영희 씨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동화는 어머니의 이름을 지금 이 순간 경찰을 통해서 생전 처음 들었어요. 사실 동화는 평생 동안 어머니가 자신과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매정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살아왔거든요. 40년 전 자기가 갓난아기 때 떠나버린 어머니였으니 당연히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름도 몰랐습니다. 동화는 그저 어머니를 없는 사람이라고만 여기면서 자라왔죠. 그런 어머니가 한 야산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살은 모두 썩어 사라지고 뼈만 남았지만 함께 나온 낡은 신분증 덕분에 신원이 확인됐다고 해요. 게다가 묻혀있던 상태로 봐서는 단순 변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동화는 뭐라 말할 수 없이 착잡하고 복잡한 마음을 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하러 가는데요. 하얀 천을 벗기자 차마 얼굴이라 부를 것도 없는 새하얀 백골이 그를 맞이했어요. 이미 40년 전에 사망해서 땅에 묻혀버렸기 때문이죠. 경찰은 살해당한 걸로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가 한참 지나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환에게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어머니의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사진이 있던 부분은 까맣게 해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정영희라는 이름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동화는 얼굴조차 모르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가장 기묘했던 건 빈소에 영정사진조차 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사진 한 장조차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아버지 영규 역시 시각장애인이라서 아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고요. 보통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그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여다볼 얼굴이 없으니까 애도할 대상조차 흐릿하게만 느껴져요. 영정사진이 놓여 있어야 할 그 자리가 텅 빈, 그 허전하고 쓸쓸한 장례식 풍경이 이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동화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른 채 이름 석자와 백골만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아버지와 단 둘이 쓸쓸하게 빈소를 지키고 있을 때 아까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그 젊은 여자 PD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동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뭔가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문장 같지만 사실 이 말은 한참 촬영 중이고 이제 와서 방송을 뒤엎을 수는 없으니 다큐멘터리 촬영하던 거 끝까지 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방송국 놈들답게 PD는 오히려 흥미로운 이야깃거리, 에피소드가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가뜩이나 빈소에 찾아오는 손님도 없는데 이 방송국 PD에 이어 또 다른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죽은 정영희의 두 언니, 그러니까 동환에게는 이모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조문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자기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땅 문제 때문에 영희 앞으로 남겨진 몫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으러 온 거였어요. 아버지 영규는 말없이 조용히 앉아만 있고 아들 동환은 정냄이 떨어진다는 표정으로 두 말 없이 모든 권리를 그냥 포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죽은 여동생의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부터 꺼내는 이모들의 모습에서 영희가 살아생전 가족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가 어렴풋이 느껴지죠. 동화는 이 낯선 이모들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조심스레 묻기 시작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하나같이 굉장히 싸늘하고 모욕적입니다. 걔는 어려서부터 못생겼었다. 동네에서 놀림을 어찌나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모들은 영희가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랑 연이 끊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동환이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스스로 집을 나갑니까? 납치됐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따지듯이 묻는데 이모들은 아유 어떤 미친놈이 그 못난이를 납치하겠냐 라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는데요. 영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걸 목격하고 그 사실을 얘기했던 적이 있나 봅니다. 그렇게 그 사실이 동네에 소문이 났다는 이유로 어머니한테 혹독하게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집안에 있는 폐물을 다 들고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동환이 이번에도 따지듯 묻죠.
아니, 바람 피운 아버지한테 화를 내야지 왜 어린애를 때려요? 하지만 이모들은 오히려 영희가 집안 망신을 시켰으니까 맞아도 싸다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동화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른 채 이모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빈 영정이라도 채우게 어머니 사진 한 장만 달라고요. 그런데 이모들은 영희가 사진 찍는 걸 워낙 싫어해서 자기들도 갖고 있는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걔는 못생겨가지고 사진 찍는 걸 싫어했다니까. 이렇게 고인을 모욕하는 이 난장판 대화를 아까 빈소를 찾아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방송국 PD가 눈을 반짝이면서 다 듣고 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계산기가 착착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시각장애를 극복한 영규의 감동 스토리보다 백골로 돌아온 그의 아내 영희의 미스터리한 죽음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청률 대박을 칠 특종이라고 직감합니다. 게다가 이 정영희 사건은 살인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난 상태였잖아요. 법으로는 더 이상 처벌할 수도 없는,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묻혀버린 한 여자의 죽음. PD는 바로 그 점이 이 다큐멘터리를 더 흥미롭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그녀는 결국 상사를 설득해 허락을 받아내고는 영 내키지 않아 하는 동환까지 끌어들여 40년 전 그의 어머니 정영희의 죽음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죠. 사실 동환 역시 내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알고 싶기도 했기 때문에 PD랑 함께 다니면서 취재에 동참을 해요. 영규의 아내이자 동환의 어머니 정영희의 진짜 얼굴과 그녀의 죽음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영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만나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영희에 대한 기억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았어요. 하나같이 그녀를 괴물처럼 못생긴 여자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정작 어디가 그렇게 못생겼냐라고 물으면 누구도 제대로 대답하지는 못했어요. 이건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동환의 이모들도 마찬가지였죠. 그저 다들 못생겼다, 추하다, 보기 싫었다 이런 말만 되풀이할 뿐이에요. 영희의 얼굴은 그렇게 증언이 쌓이면 쌓일수록 상상 속에서 점점 더 흉측한 괴물의 형상으로 부풀어갑니다. 취재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건 있었어요. 동환이 평생 믿어온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매정한 어머니라는 이야기가 사실과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어머니는 도망친 게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진 것, 나아가서는 살해된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동화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이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영희의 흔적을 따라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시절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청계천의 한 의류공장. 그 시절 청계천 봉제 공장은 어린 여공들이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다락 같은 작업장에 빼곡하게 들어앉아서 밤낮 없이 미싱을 돌리던 곳이었죠. 어린 나이에 집을 나온 영희는 바로 이 피복 공장에 취업해 잠시도 쉴 틈 없이 핑핑 돌아가는 미싱 앞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여공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안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장 만만한 존재였어요. 미싱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고 공기 중에 먼지와 실밥이 가득한 그곳에서 영희는 자기 몫의 일을 끝내고도 남들이 떠넘긴 일까지 떠안으면서 밤늦도록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온갖 굳은 일과 심부름이 다 영희에게 떨어졌고 누구 하나 그녀를 사람답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괴물이라고 수군거렸죠. 아니, 얼마나 못생겼으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고까지 불렸을까? 영희는 늘 긴 머리로 얼굴을 푹 가린 채 다녔고 누구와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저 여자 얼굴이 흉해서 저렇게 숨기고 다니는 거래 하며 제멋대로 그 이야기를 떠들어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반장한테 겨우 허락을 받고 공동 화장실로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화장실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참고 참던 영희는 결국 돌아오는 길에 그만 바지에다가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 순간을 공장 사람들이 목격했고, 안 그래도 못생긴 괴물이라고 놀림받던 영희에게 이때부터는 똥걸레라는 끔찍한 별명이 하나 더 따라붙어요.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짓밟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모두가 함께 비웃던 그 시절의 서글픈 풍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지요. 영희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는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얼굴이 흉한 여자, 몸에서 냄새가 나는 여자 하나가 거기 있다는 사실에만 매몰돼서 그녀를 향한 멸시를 자기들의 결속 수단으로 삼을 뿐이었죠. 동환과 PD는 그 시절 영희와 함께 일했다던 진숙이라는 노인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영희에 대해 묻는 두 사람의 질문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진숙이 오랫동안 가슴 깊이 눌러왔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진숙은 당시 공장의 재봉사였고 자신보다 한두 살 많았던 영희를 보조, 그러니까 소위 시다로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시켰다고 털어놔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 진숙에게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장 사장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건데요. 진숙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일을 묵묵히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던 영희에게만은 털어놓을 수 있었다고 해요. 남들은 다 영희를 괴물, 똥걸레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정작 가장 힘든 순간에 진숙의 손을 잡아줬던 건 그 괴물이라 불렸던 영희였던 거죠. 진숙은 한참 동안 그 시절을 떠올리며 영희가 죽었다면 자기한테도 책임이 있다며 흐느낍니다. 자신이 영희에게 했던 모진 말과 차가운 시선이 어쩌면 영희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이었어요. 여기서 진숙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 공장 사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백주상.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오히려 존경받는 사장이었죠. 그 시절엔 흔치 않게 직원들 임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줬고요. 형편이 어려운 직원들한테는 가끔 용돈도 쥐어줬거든요. 게다가 카메라가 정말 귀하고 비쌌던 그 시절에 직접 사진을 찍고 인화해서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 이 청계천에서 작은 도장 좌판을 펴고 있던 시각장애인, 당시에는 청년이었던 이명규에게 그곳에다가 자리를 잡도록 도와준 사람도 바로 이 공장 사장 백주상이었어요. 영규에게 백주상은 단순한 공장 사장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을 거두어준 은인 같은 존재였던 셈이죠. 따라서 영규에게나 그의 아내 영희에게나 백주상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상하고 인자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소름 끼칠 만큼 추악했습니다. 백주상은 공장의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심지어 그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수집하던 짐승만도 못한 변태놈이었어요. 진숙도 바로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진숙이 성폭행의 충격으로 며칠 동안 공장에 나오지 못하자 공장에는 곧바로 새 재봉사를 드린다더라 하는 소문이 돕니다. 사장이 진숙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던 영희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영희는 직접 백주상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용기죠. 공장 시다가 공장 사장한테 직접 가서 항의를 한 거니까요. 하지만 백주상은 영희의 말에 콧방귀를 뀌며 깔아 뭉개버리고 그냥 제멋대로 굴어요. 그러자 영희는 결심한 듯 길바닥에 그 일을 낱낱이 적어 붙여서 세상에 그냥 폭로해버립니다. 사장의 추악한 짓을 만천하에 알린 거예요. 방법은 거칠고 서툴렀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일에 홀로 맞선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였던 진숙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자신이 당한 일이 온 동네에 알려지자 진숙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수치심에 휩싸여서 오히려 영희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지 일도 아니면서 미련하게 나서서 일을 키웠다고 말이죠.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아주 불편한 정이었던 셈입니다. 이쯤 되자 영희의 이야기를 함께 쫓아가던 동환과 PD의 마음은 서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해요.
동환에게 이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삶을 뒤늦게나마 더듬어가는 가슴 아픈 과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PD한테는 어디까지나 시청률을 끌어올릴 만한 자극적인 하나의 소재에 불과했죠. 자, 지금 이들이 쫓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영희의 삶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쫓는 과정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의심하게 될 거예요. 예, 바로 공장 사장 백주상. 자신의 치부를 만천하에 폭로한 영희를 그가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동환과 PD가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모든 정황은 점점 더 백주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PD는 백주상을 직접 찾아가서 죗값을 치르게 하자며 동환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요. 세월이 흐른 지금 백주상은 추하게 늙고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만 있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방 벽에는 예전에 그가 직접 찍어뒀던 나체의 여공 사진들이 바래진 채로 여전히 가득 붙어 있었어요. PD가 앞장서서 들어가 백주상에게 슬쩍 5만 원짜리 지폐를 건네면서 말을 겁니다. 어르신, 저희는 방송국에서 왔고요.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백주상은 지폐를 슬쩍 주머니로 찔러 넣으면서 이 동환과 PD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그는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 동환이 다름 아닌 영희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이미 공소시효도 다 지났으니까 영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백주상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이 백주상 역시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거리낌 없이 비웃듯 영희에 대한 기억을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주제도 모르고 설치던 못생긴 년이었다고. 동환은 이 백주상의 입에서 자기 어머니를 향한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동안 이를 악물고 이걸 다 들어야만 했어요. 자기가 영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백주상이 입을 다물 거고 그렇게 되면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 백주상은 영희에게 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자신의 추악한 짓을 폭로한 영희에게 앙심을 품은 백주상은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녀를 강목으로 두들겨 패 실신시켜버립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깡인 건지 그렇게 처참하게 맞고 쓰러졌는데도 영희는 굴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어느 밤 영희는 다시 이 공장 사장 백주상을 찾아가서 악을 쓰며 따졌고 그 대가로 또 한 번 며칠을 일어나지 못할 만큼 짐승처럼 두들겨 맞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 영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피투성이가 된 아내를 향해서 제발 그만두라고 울부짖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범인은 누가 봐도 백주상이죠. 동기도 충분하고 또 실제로 사람을 시켜서 잔인한 폭력까지 행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죽어가는 이 노인 백주상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 하나가 흘러나옵니다. 그 장님 새끼 이명규가 죽였어. 이명규. 시각장애인 전각 장인이자 영희의 남편이고 동환의 아버지. 바로 그가 영희를 죽였다는 거예요. 동환은 도저히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라니. 죽어가는 늙은 가해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발뺌하려고 던지는 헛소리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결국 이성을 잃은 동환은 누워있는 백주상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쏟아낸 후 만류하던 PD의 손길을 뿌리치고 촬영 장비를 박살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과연 백주상의 말은 믿을만 한 걸까요? 도대체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영화의 결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강력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의 부탁드립니다. 백주상을 만난 후 큰 충격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동환.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직접 묻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백주상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아버지 혹시 어머니 죽였어요? 직격탄으로 질문을 받은 영규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짐작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었어요. 영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릴 때부터 셀 수 없이 맞고 무시당하며 자랐습니다.
모두가 그를 짐짝 취급했고 무슨 잘못이 생겨도 늘 눈먼 놈이라며 그의 탓으로 돌아왔죠. 그런 지옥 같은 세월을 견디다가 영규는 전각 기술을 배워서 청계천에 작은 좌판을 펴게 됐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공장 사장 백주상이 자리를 봐주고 가끔 사진을 찍어주는 정도의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도장에 관심을 보이는 영희에게 영규는 당장 필요 없다는데도 굳이 공짜로 도장을 새겨줘요. 그렇게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이 들었고 영희가 혹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릴까 불안했던 영규가 먼저 청혼을 하면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됐던 겁니다. 주변에서는 저런 여자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얼른 붙잡아라 라면서 부추겼고요. 얼마 후 둘 사이에 아들 동환도 태어나고 그렇게 더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 꾸려진 듯 했습니다. 영규는 처음으로 자기에게도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허락되는구나. 그런 작은 안도를 느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평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밤, 영규는 친구와 집에서 술을 한잔 하다가 자기 속마음을 꺼내놓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우리 마누라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야. 그러자 함께 술을 마시던 그의 친구는 어쩐지 떨떠름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꾸해요. 안 보는 게 나을 거야. 친구의 이 한마디에 영규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한순간 술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친구의 말을 흘려보내는 척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동안 사람들이 등 뒤에서 저 못생긴 여자랑 사는 눈먼 놈이라며 자신을 비웃고 있었다는 걸 영규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생 조롱당해온 그에게 이 사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그날 이후 영규의 마음속에서는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조금씩 의심과 분노로 바뀌어 갑니다. 이 여자는 정말 나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그저 나를 만만하게 본 걸까? 보이지 않는 눈 대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 의심이 영규를 천천히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영규는 점점 비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영희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를 만만하고 우습게 봤기 때문에 다가온 거라고 믿게 된 거죠. 백주상에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다니는 영희를 보면서도 영규는 마음 한구석으로 차라리 잘 됐다고 누가 저 여자를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눈먼 놈이라고 멸시받아온 영규에게 아름다운 아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은 유일한 자존심이자 세상을 향한 무언의 복수였어요. 그런데 아름답다고 믿었던 그 아내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괴물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다니. 자신이 그토록 붙들고 있던 자존심이 실은 또 다른 조롱거리였다는 깨달음이 영규의 안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영희가 진심 어린 고백을 하던 순간이었어요. 영희는 영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들 나더러 잘못했다고만 했는데 당신만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어. 당신만은 나를 못생긴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 처음으로 자신감이라는 걸 갖게 됐어. 누구보다 따뜻하고 고마운 그 말 한마디가 영규에게는 정반대로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못 보니까 그래서 나랑 살아주는 거지 라는 의미로 비수처럼 와서 꽂혀버린 거죠. 그 순간 영규는 영희에게 달겨들어 한 손으로 그녀의 입과 코를 틀어막아 질식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아내를 살해해버린 영규는 한밤중에 영희의 몸을 들쳐업고 깊은 야산으로 올라가서 그대로 내던져버렸어요. 그때까지도 영희가 완전히 숨이 끊기지 않았다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이 장면을 더욱더 끔찍하게 만듭니다. 다큐멘터리 PD가 질문했을 때 영규가 슬쩍 감추었던 그의 손에 새겨진 그 깊은 흉터도 바로 그날 밤 영희가 발버둥 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몸에 남겼던 흔적이었던 거예요. 평생 사람들에게 기적의 손이라고 칭송받아온 그 손에 사실은 죽은 아내가 새긴 마지막 저항의 자국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던 거죠. 진실을 모두 토해낸 영규는 충격에 빠진 아들 앞에서 오히려 절규하듯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당해온 그 모멸감을 내 힘으로 밀어낸 거야. 너한테는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제발 이해해줘. 그러면서 공소시효는 이미 다 지났고 자신은 이 손끝으로 인생을 일궈낸 사람이라고 외치죠. 그리고 만약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도 그저 기생충 같은 놈일 뿐이라고까지 아들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동화는 그런 아버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동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를 향해 단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살인자. 그 말을 내뱉는 이 동환의 얼굴은 분노와 환멸,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세상이 기적이라 부르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의 입을 손으로 막아 죽인 사람이라니. 동환에게 이 진실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40평생을 어머니를 원망하고 없는 존재라고 치부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다큐멘터리 PD가 백주상에게서 받아온 사진 한 장을 동환에게 건넵니다. 백주상이 평생 모아온 자기가 짓밟은 여자들의 사진 중 한 장. 그 안에 정영희의 얼굴도 들어있었어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입을 모아서 괴물이다, 못생긴 년이다, 똥걸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어느새 머릿속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공개된 사진 속 영희의 얼굴은 그 어디에도 괴물 같은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흉측하기는커녕 어디서나 마주칠 법한 수수하고 평범한 한 여자의 얼굴. 도대체 사람들은 뭘 보고 이 평범한 여자를 그토록 추한 괴물이라고 낙인 찍었던 걸까요? 자, 동화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평생 우러러봤던 아버지가 사실은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였다는 사실. 그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순간 자신이 발딛고 선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동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살아있는 기적, 이명규의 빛나는 이름도, 또 그 아들로서 살아온 자기 삶도 모두 다요. 동화는 깊은 갈등 속에서 결국 가장 비겁하지만 가장 편한 길을 향해 발을 옮깁니다. 그는 끝내 아버지의 살인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쪽을 택한 거예요.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장인 이명규의 다큐멘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이어지죠. 진실을 묻어버리기로 한 동환을 가만히 바라보던 PD가 마지막으로 나지기 한마디를 건넵니다. 오늘따라 아버지랑 더 닮아 보이시네요. 다큐 촬영 초반에 영규의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을 보면서 PD가 무심코 던졌던 말이었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로 동환의 등 뒤에 내려앉습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고 묻어버리는 그 비겁한 마음까지 아버지를 닮아버렸다는 듯한 서늘한 한마디. 그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연상호 감독의 영화 얼굴은 작년 2025년 9월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초저예산 영화인데도 강렬한 이야기 그리고 배우들의 묵직한 연기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게 영화 내내 끝까지 얼굴을 안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걸 뒤집는 그 독특한 연출이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고요. 이 젊은 시절 영규가 아내를 죽인 다음에 들쳐업고 산에 가서 이렇게 막 파묻을 때 그 신들린 듯한 연기가 굉장히 소름 끼치고 되게 무섭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넷플릭스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의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